미국 기술 패권의 심장, 실리콘밸리가 한순간에 멈춰섰습니다. 월스트리트는 역사상 최악의 폭락을 맞았고 백악관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이 모든 혼란은 단 한 통의 익명. 이메일과 부당하게 쇠사슬에 묶였던 한 한국인 과학자의 존엄을 지키려는 의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세계 최강이라 믿었던 미국의 오만한 계획이 어떻게 한 나라의 침착한 분노와 모든 것을 걸었던 한 남자의 양심 앞에 처참히 무너졌는지, 그 경이로운 역전극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워싱턴 DC에서 가장 높은 빌딩, 그 꼭대기층에 제 사무실을 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세상을 발 아래 내려다보는 그 감각은 언제나 저를 최고로 만들어 주었거든요. 모든 것을 통제하고 모든 것을 예측하며 원하는 것을 반드시 손에 넣는 것. 그것이 바로 제이콥 밀러의 방식이었죠.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같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국회의사당의 돔 지붕을 보며 마시는 커피 맛은 언제나 승리의 맛이었습니다. 네, 의원님. 보고서는 이미 보내드렸습니다. 지금쯤이면 아마 책상 위에 놓여 있겠군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상원 의원의 머뭇거리는 목소리에 저는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이미 게임은 끝났다는 걸 알았거든요. 제이콥. 하지만 이건 너무 위험 부담이 크지 않나? 위험 부담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의미하죠, 의원님. 그리고 그 기회는 바로 의원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의 그래프를 봐주시겠어요? 의원님의 지역구에 차세대 배터리 공장이 들어설 경우 5년 내로 최소 2만 개의 일자리가 생겨날 겁니다. 물론 그 공장을 지을 투자금은 저희가 마련해야 하고요.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군요. 저는 마지막 쐐기를 박았어요. 반대는 단 한 표면 충분합니다, 의원님. 역사는 언제나 용기 있는 자의 편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창가에 섰습니다. 거대한 도시가 제 발밑에서 살아 움직이는 듯 했어요. 모든 것은 계획대로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었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게임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올가미 프로젝트라고 이름 붙인 제 경력 최고의 작전이었어요. 잠시 후 저희 ATF의 핵심 임원들이 회의실로 모여들었습니다. 방음벽으로 둘러싸인 회의실의 공기는 언제나처럼 차갑고 긴장감이 넘쳤죠. 제가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켜자 거대한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건 위선일 뿐이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시작할 일은 단순한 기술 협상이 아닙니다. 이건 미국의 미래를 건 전쟁입니다. 회의실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다음 화면으로 넘겼어요. 화면에는 한국의 반도체, 배터리, AI 기술 성장률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수직으로 치솟고 있었죠. 보시다시피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우리 턱 밑까지 쫓아왔습니다. 물론 그들은 여전히 우리를 형님 나라라고 부르며 웃고 있지만 등 뒤에서는 칼을 갈고 있는 셈이에요. 그들은 최고의 모방꾼들이지 창조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닦아놓은 길을 누구보다 빨리 달려와서 과실만 쏙 빼먹는데 아주 능숙한 선수들이란 말입니다. 한 젊은 임원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수석님, 그들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우리 기업들도 타격이 크지 않습니까? 저는 그를 차갑게 쳐다보며 대답했죠. 좋은 질문이지만 핵심을 놓쳤군요. 그들은 자존심보다 돈이 훨씬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거대한 미국 시장을 잃는다는 공포를 맛보게 되면 약간의 굴욕쯤은 얼마든지 감수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그들의 기술과 인력입니다. 약간의 충격을 줘서 그들을 협상 테이블에 끌어내기만 하면 나머지는 아주 쉬워질 겁니다. 저는 작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미국 내 한국 기업에 파견된 핵심 기술자들 중 비자 갱신 과정에서 서류상 허점이 있는 사람들을 목록으로 만들어 두었죠. 물론 그 허점이라는 건 저희가 얼마든지 문제 삼을 수 있는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이 목록에 있는 인물들을 이민세관집행국, 즉 IC가 급습하여 체포할 겁니다. 합법적인 법 집행의 형태를 띨 것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도 섣불리 개입하지 못할 거예요. 혼란에 빠진 한국 기업들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제시하는 조건에 서명만 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계획이죠. 회의는 제 뜻대로 완벽하게 마무리되었어요. 모두가 제 계획의 대담함과 치밀함에 감탄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작전 개시를 알리는 사냥 시작이라는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고 워싱턴의 야경을 감상했죠. 모든 것이 제 손안에 있는 듯한 완벽한 통제감, 저는 그 순간을 진심으로 즐기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마침내 작전이 시작되었어요. 제 사무실의 대형 스크린에는 조지아주에 위치한 연구소의 실시간 위성 화면이 떠 있었습니다. 그곳은 한국의 차세대 자율주행 AI 기술을 개발하는 핵심 기지였죠.
보고에 따르면 오늘의 가장 중요한 목표물은 바로 그곳의 책임 연구원인 박서윤 박사였어요. 그녀의 머릿속에 든 데이터만 확보하면 저희 ATF는 단숨에 미래 자동차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으니까요. 작전 개시. 제 지시와 함께 화면 속 연구소 주변으로 수십 명의 IC 요원들이 투입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한편의 영화처럼 느껴졌어요. 곧이어 현장에서 보내오는 보고가 실시간으로 제게 전달되기 시작했죠. 연구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요원들이 들이닥치자 다들 영문도 모른 채 공포에 떨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혼란을 상상하며 오히려 만족감을 느꼈어요. 공포는 사람을 가장 순종적으로 만드는 최고의 도구이니까요. 보고서에는 박서윤 박사에 대한 내용이 특히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항 한 번 없이 순순히 체포에 응했다고 해요. 다만 요원들이 그녀의 양팔을 붙잡고 끌고 나갈 때 목에 걸고 있던 작은 펜던트가 바닥에 떨어졌다고 하더군요. 아주 낡고 작은 은색 로켓 펜던트. 그 안에는 어린 딸의 사진이 들어있었다고 했습니다. 박 박사는 그걸 주우려고 잠시 손을 뻗었지만 요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를 거칠게 끌고 갔어요. 보고서의 한 구석에는 현장의 신임 요원 하나가 그 펜던트를 발끝으로 슬쩍 박 박사 쪽으로 밀어주려다 선임에게 제지당했다는 아주 사소한 내용도 적혀 있었죠. 저는 그 부분을 읽으며 혀를 찼습니다. 쓸데없는 감상에 빠진 프로답지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그 펜던트가 제 완벽한 계획을 무너뜨릴 운명의 방아쇠가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모든 목표물을 확보했다는 최종 보고를 받았을 때 저는 만족스러운 미소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의 워싱턴은 여전히 제 발 아래 있었고 저는 세상의 정점에 서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한국에서 곧 연락이 올 거라고 애걸복걸하며 협상을 구걸해 올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벨은 울리지 않았어요. 대신 제 스마트폰과 사무실의 모든 화면에 긴급 속보 알림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푸른 바탕에 청와대 로고와 함께였죠. 제 심장이 아주 잠시 불길하게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그 감정을 무시했어요. 그저 계산된 쇼일 거라고, 결국에는 제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것이 바로 제 오만으로 쌓아 올린 바벨탑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소리였다는 것을 그때는 정말이지 까맣게 몰랐습니다. 청와대의 긴급 성명 발표. 제 사무실의 모든 화면에 떠오른 그 푸른 문양을 보며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계산된 쇼맨십 감정에 호소하는 그들 특유의 방식이라고 생각했죠.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아주 뻔한 수법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즉시 ATF의 이사 한 명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어요. 걱정할 것 없습니다. 일시적인 소음일 뿐이니까요. 하루 이틀이면 백기를 들고 연락이 올 겁니다. 오히려 저 자세로 나오면 협상이 더 귀찮아질 뻔했는데 잘된 일이죠. 제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 거대한 체스판의 모든 말을 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바로 다음날 아침 저는 제가 체스판 위의 선수가 아니라 거대한 폭풍 속의 돛단배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개장하자마자 제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긴급 알림들. ATF 회원사들의 주가가 약속이나 한 듯 수직으로 곤두박질치고 있었죠. 처음에는 5%, 잠시 후에는 10%, 점심시간이 되기 전에는 15%까지 폭락하더군요. 이건 단순한 조정을 넘어선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제이콥,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한국이 모든 투자 계획을 백지화하고 있다고요? 진정하게, 리처드. 이건 그들의 엄살일 뿐이야. 결국 돌아오게 되어 있어. 엄살? 지금 우리 회사 시가총액이 1시간 만에 100억 달러가 사라졌소. 이게 엄살로 보입니까? 격앙된 회원사 대표들의 전화를 수십 통이나 받아내야 했어요. 저는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그들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흐르는 걸 막을 수가 없었죠. 상황은 제가 예상했던 방향과 정반대로 그것도 아주 무서운 속도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진짜 재앙은 조지아 공장에서 터져나왔어요. 현장 책임자에게서 걸려온 전화는 거의 울부짖음에 가까웠습니다. 수석님, 큰일 났습니다. 공장이 완전히 멈춰섰습니다. 진정하고 말해봐. 무슨 일이야? 현지 인력으로 충분히 돌릴 수 있다고 했잖아. 그게 아닙니다. 핵심 생산 라인이 전부 잠겨버렸습니다. 중앙 통제 시스템에 접근 자체가 안 됩니다. 한국인 기술자들이 없으면 이건 그냥 거대한 고철 덩어리일 뿐입니다. 저는 순간할 말을 잃었어요. 제가 기억하는 그곳은 활기가 넘치는 공간이었거든요. 몇 달 전 현장을 방문했을 때
저는 미국인 직원과 한국인 기술자들이 스스럼없이 어울려 웃으며 일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언어를 섞어가며 농담을 던졌고 기술적인 문제 앞에서는 국적도 없이 하나의 팀처럼 움직였었죠. 온기가 가득했던 그곳이 지금은 싸늘한 고철 덩어리가 되었다는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매뉴얼은 전부 있지 않나? 그대로 따라하면 될 것 아닌가? 수석님, 이건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단순히 일만 한 게 아니었어요. 이 공장의 모든 시스템을 만들고 우리에게 운영하는 법을 가르쳐줬습니다. 그들은 이 공장의 심장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절망적인 목소리에 제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심장이라니. 저는 그들을 언제든 교체할 수 있는 부품 정도로 생각했는데 말이죠. 바로 그날 저녁 저는 제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TV 뉴스를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조지아 공장 앞 수백 명의 미국인 노동자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손에 들린 피켓의 문구는 제 상식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임금 인상이나 고용 보장 같은 흔한 구호가 아니었어요. 그 자리에는 단 하나의 문장만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돌려주세요.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뉴스 화면은 눈물을 흘리며 인터뷰하는 한 중년의 엔지니어를 비추고 있었죠. 그의 얼굴은 분노와 슬픔으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들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박서윤 박사님은 내 아들에게 코딩을 가르쳐주던 멘토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그분에게 쇠사슬을 채웠어요. 대체 왜? 박서윤 박사. 체포 보고서에서 봤던 이름이었어요. 딸의 사진이 담긴 펜던트를 떨어뜨렸다는 바로 그 과학자. 저는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상황이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를 완전히 넘어서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나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해외에서도 끔찍한 소식들이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 없이는 대규모 투자를 진행할 수 없다며 미국에 대한 모든 투자 계획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발표했어요. 곧이어 독일에서도 비슷한 성명이 나왔죠. 저의 올가미 프로젝트는 이제 국제적인 외교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었습니다. 의원들에게서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게 온갖 아첨을 늘어놓던 그들이었죠. 제이콥,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당신이 책임져야 해. 의원님, 이건 예상치 못한.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아. 당장 이 사태를 수습하지 못하면 우리 모두 끝장이야.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쳤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워싱턴의 야경은 더 이상 아름답지 않았어요. 마치 저를 비웃는 거대한 괴물처럼 느껴졌죠. 분노와 불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었어요. 저는 소파에 몸을 던지고 눈을 감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내 계획은 완벽했는데 아주 작은 변수 하나가 이 모든 것을 망쳐놓고 있었다. 아니, 어쩌면 내가 처음부터 무언가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던 건지도 모른다. 미국 노동자들이 눈물로 외치던 그 모습, 선생님이라는 그 낯선 단어. 그리고 보고서에 적혀있던 사소한 기록, 낡은 로켓 펜던트.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떠다녔습니다. 저는 이 혼란의 근원을 알아내야만 했어요. 이건 더 이상 ATF의 이익이나 제 경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생존의 문제였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평소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 추적이 불가능한 비공식 업무용 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 사람, 워싱턴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 정보를 다루는 제 오랜 정보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나다. 정보가 필요해. 퀀텀 솔루션스의 최근 동향, 특히 그들의 비공식 프로젝트에 대해 샅샅이 뒤져봐. 이번 IC 작전과 관련된 모든 것을. 자금 흐름, 관련된 인물, 전부 다. 내일 아침까지 내 책상 위에 보고서가 올라와 있어야 할 거야. 수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다렸어요. 그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의 어둠을 노려봤습니다. 이제부터는 다른 게임을 시작해야 했어요. 이 거대한 혼란의 배후에 숨어있는 진짜 얼굴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제 정보원에게서 물이 준비되었다는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약속 장소는 포토맥 강 근처에 지금은 문을 닫은 낡은 창고였습니다. 워싱턴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어두운 그림자 같은 곳이었죠. 차에서 내리자 축축하고 비릿한 강바람이 제 얼굴을 때리더군요. 약속된 장소로 들어가자 어둠 속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제 정보원, 마커스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제 오랜 정보원이었지만 단 한 번도 그를 신뢰한 적은 없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는 말없이 작은 USB 하나를 제게 휙 던졌습니다. 당신이 찾던 겁니다. 그런데 제이콥, 충고 하나 하죠. 이번 건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지저분해요. 발을 잘못 디디면 다시는 땅을 딛고 서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 걱정은 하지 마. 대가는 약속대로 처리하지. 저는 짧게 대답하고는 곧바로 차에 올라탔어요. 그의 경고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제가 통제하지 못할 위험은 없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심장이 평소보다 조금 더 빨리 뛰고 있었습니다. 제 사무실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백미러를 수시로 확인했어요. 마치 누군가 저를 미행하고 있는 듯한 불길한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죠.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육중함문을 걸어 잠그고 모든 블라인드를 내렸습니다. 완벽한 요새라고 믿었던 이 공간이 지금은 마치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화면에는 수십 개의 암호화된 파일들이 나타났죠. 제 전문 분야였어요. 복잡하게 얽힌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안에서 핵심을 꿰뚫어보는 건 말입니다. 처음에는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IC의 고위 간부 몇몇에게 거액의 자금이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되더군요. 하지만 그 돈의 출처는 저희 ATF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저희의 가장 강력한 경쟁사인 퀀텀 솔루션스의 비밀 계좌에서 나온 돈이었죠. 머릿속이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다음 파일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나이팅게일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보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퀀텀 솔루션스는 저희의 올가미 프로젝트를 자신들의 기술 탈취 계획을 위한 위장막으로 이용했던 겁니다. 그들은 저희가 체포한 한국인 기술자들을 공식적인 구금시설이 아닌 자신들이 소유한 비밀 연구시설로 빼돌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제압된 기술자들에게서 강제로 데이터를 추출하려는 명백한 범죄 계획이었습니다. 제가 설계한 합법에 탈을 쓴 압박 작전이 실은 추악한 납치와 강탈을 위한 들러리였다니. 저는 배신감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제가 미국의 국익을 위해 일한다고 믿는 동안 그들은 저를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장기말로 이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분노를 억누르며 저는 보고서에 첨부된 핵심 타겟 목록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이름. 박서윤. 그녀의 이름 옆에는 붉은색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1순위 타겟, 차세대 AI 자율주행 구동 알고리즘 확보 즉시 프로젝트 종료. 모든 것이 그녀를 노린 계획이었던 겁니다. 저는 마우스를 움직여 그녀의 프로필 사진을 클릭했어요. 화면 가득 그녀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유능하고 지적인 과학자의 얼굴. 그런데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모니터 속 그녀의 목에 걸려 있는 것. 제가 보고서에서 봤던 바로 그 작고 낡은 은색 로켓 펜던트였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화면을 확대했어요. 그러자 흐릿했던 펜던트의 형태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 위에는 작은 아이가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 박혀 있었죠. 그 순간 체포 당시의 보고 내용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펜던트를 주우려 손을 뻗었으나 요원들이 거칠게 제지함. 신임 요원이 발끝으로 펜던트를 밀어주려다 제지당함. 그때까지 아무 의미 없던 문장들이 갑자기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을 꿰뚫는 듯 했어요. 제가 사소한 불상사라고 프로답지 못한 행동이라고 치부했던 그 순간들. 그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이의 어머니로부터 최소한의 존엄성마저 빼앗으려 했던 폭력의 증거였던 겁니다.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미국의 기술 패권을 지키는 애국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약간의 희생은 감수해야 한다고 믿었죠.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저 한 기업의 탐욕을 위해 다른 인간의 삶을 짓밟는 괴물이었을 뿐입니다. 아니, 그들 손에 들린 도구에 불과했죠.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서 제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달려가 세면대에 머리를 박고 구역질을 했습니다.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하고 치밀어 올랐지만 나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거울을 봤습니다. 그 안에 비친 남자는 제가 아는 제이콥 밀러가 아니었어요. 눈은 핏발이 서 있고 얼굴은 죄책감과 자기 혐오로 일그러진 완전히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키려 했던 것은 미국의 자존심이 아니라 제 오만함이었다는 것을. 제가 쌓아 올린 것은 성공의 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희생 위에 세워진 범죄의 탑이었다는 것을요. 이 모든 진실의 무게가 저를 짓눌러 숨도 쉴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저는 한참 동안이나 모니터 속 박서윤 박사의 사진을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은 마치 저를 꾸짖는 것 같았어요. 당신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고.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시작한 일이었으니까요. 제가 이 추악한 진실의 방아쇠를 당겼으니 마무리를 짓는 것도 제 몫이어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는 아직 몰랐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제이콥 밀러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것. 그것이 제가 한 인간으로서 저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제 안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저조차도 존재를 잊고 있었던 양심이라는 것이 비로소 고개를 들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밤은 깊었지만 제게 잠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전까지의 밤들이 승리를 계획하는 시간이었다면 그날 밤은 참회를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 안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후 이상하게도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명료해졌어요. 저는 더 이상 ATF의 수석 전략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진실의 무게를 짊어진 한 명의 고발자였죠. 지난 수십 년간 제가 갈고 닦았던 모든 기술을 동원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핵심을 꿰뚫고 상대의 허를 찌르는 바로 그 기술 말입니다. 하지만 이번의 목표는 승리가 아닌 제가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어요. 밤을 새워 나이팅게일 프로젝트의 모든 증거를 하나의 파일로 엮었습니다. 자금 흐름도, 비밀 시설의 위치, 그리고 박서윤 박사를 포함한 과학자들의 명단까지.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도록 완벽한 증거의 성을 쌓아 올렸죠. 파일에서 저와 관련된 모든 흔적을 지우는 작업은 특히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건 제 과거, 제 성공, 제 모든 것을 부정하는 일이었으니까요. 모든 준비를 마친 후 저는 워싱턴에서 가장 정직하다고 알려진. 하지만 그 때문에 주류 언론에서 밀려나 있던 한 늙은 기자에게 보낼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그는 권력에 고개 숙이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제목은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올가미 프로젝트의 진실. 그리고 첨부 파일을 올렸죠. 마우스 커서가 전송 버튼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제 부와 명예, 제가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이요. 하지만 망설임은 길지 않았어요. 모니터 한 구석에 띄워놓은 박서윤 박사의 얼굴, 그 목에 걸린 로켓 펜던트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눈을 감고 숨을 참고 버튼을 클릭했습니다. 제 세상이 끝나는 소리 혹은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소리였죠. 다음 날 아침 세상은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머물던 호텔방에 TV를 켜자 제가 제보했던 바로 그 늙은 기자가 충격으로 굳은 얼굴을 한 채 속보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전해드릴 소식은 미국 사회의 근간을 뒤흔들 수도 있는 엄청난 파급력을 가진 내용입니다. 저희 탐사보도팀은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미국 기술기업 연합 ATF와 이민세관 집행국 IC 그리고 거대 기술기업 퀀텀 솔루션스가 연루된 충격적인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모든 방송 채널이 이 소식을 톱뉴스로 다루기 시작했어요. 세상은 그야말로 벌집을 쑤셔놓은 듯 했습니다. 거리로 나가자 모든 전광판에서 관련 뉴스가 쏟아져 나왔고 사람들은 걸음을 멈춘 채 충격에 휩싸여 화면을 쳐다보고 있었죠. 제가 제공한 문건들은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퀀텀 솔루션스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여 거래가 정지되었고 본사 앞에는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어 아수라장을 이뤘습니다. 겁에 질린 얼굴로 건물을 빠져나가려던 대표는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마이크 세례를 받았죠. 대표님, 기술 탈취 의혹에 대해 한 말씀해 주시죠. 아무것도 말해줄 수 없습니다.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그의 공허한 외침은 분노한 군중의 함성에 그대로 묻혀버렸어요. 백악관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대변인은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했고 모든 질문에 조사 중이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죠. 제가 아는 모든 정치인들의 전화기는 꺼져 있었습니다. 거대한 배가 침몰하기 시작하자 쥐들이 가장 먼저 달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일으킨 폭풍이 미국 전역을 휩쓰는 동안 한국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의 언론이 청와대 브리핑룸을 주목했고 마침내 한국 대통령이 연단에 섰습니다. 저는 호텔방 TV 앞에 앉아 그 모습을 숨죽인 채 지켜봤어요. 그의 표정은 분노나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강철처럼 단단하고 침착한 얼굴이었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순간을 지켜보고 계신 전 세계 시민 여러분. 그의 차분한 목소리가 전 세계로 울려 퍼졌습니다. 최근 벌어진 일련의 사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한 나라의 국격은 그 나라가 보유한 기술의 수준이나 경제력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국격은 그 기술을 만든 사람을, 그리고 평범한 한 인간의 존엄성을 어떻게 대하는지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박혀있던 죄책감의 파편들을 씻어내주는 듯 했어요. 대한민국은 우리의 동료를, 우리의 국민을 부당한 폭력으로부터 지켜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위기 앞에서 위축되거나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우리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제 노트북 화면 한쪽에 띄워놓았던 뉴욕 증권거래소의 실시간 중계 화면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다우지수가 역사상 유례없는 대폭락을 기록하며 곤두박질치고 있었죠. TV 화면은 두 개로 나뉘어 한쪽에서는 존엄과 원칙을 이야기하는 한 나라의 지도자를, 다른 한쪽에서는 종이 조각이 된 불을 부여잡고 절규하는 금융가의 사람들을 동시에 비추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인간의 가치를 이야기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돈의 가치를 잃고 울부짖는 모습. 너무나도 극명한 대비였어요. 저는 그 화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무너뜨린 것은 단순히 한 기업이나 부패한 정치인이 아니었어요. 제가 무너뜨린 것은 돈이 인간보다 위에 있다고 믿었던, 힘이 정의보다 강하다고 믿었던 바로 저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오만한 시스템 그 자체였습니다. 모든 것이 역전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시작한 작은 불씨가 제가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거대한 심판의 불꽃이 되어 제 세상을 불태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이 게임의 플레이어가 아니었어요. 그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는 이름 없는 관객일 뿐이었죠. 제 손으로 심판을 끌어내렸지만 제 마음속에는 승리감 대신 텅 빈 고요함과 함께 아주 무거운 안도감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일으킨 폭풍이 지나간 후 세상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워싱턴을 떠나기 전 저는 텅 빈 사무실에서 제가 만들어낸 새로운 세상의 풍경을 며칠 동안이나 지켜봤어요. TV에서는 연일 제가 터뜨린 사건의 후폭풍을 다루고 있었죠. 퀀텀 솔루션스는 결국 파산했습니다.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들은 산업 스파이 및 불법 감금 혐의로 모두 체포되었어요. 법정으로 향하는 그들의 초라한 모습은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기술 제국의 비참한 최후를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저와 결탁했던 정치인들 역시 줄줄이 의원직을 사퇴하거나 청문회에 불려나가 땀을 뻘뻘 흘리며 변명을 늘어놓아야 했죠. 그들이 쌓아 올렸던 명예의 성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은 깊은 상처를 입었어요. 신뢰라는 가장 중요한 자산을 잃어버렸으니까요. 하지만 세상은 미국의 상처가 아물기를 기다려주지 않더군요. 제가 떠나온 워싱턴의 빈자리를 다른 나라들이 무서운 속도로 채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한국에 대한 소식을 다뤘어요. 유럽연합과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술 동맹을 맺었다는 소식,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이 한국의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앞다투어 손을 내민다는 소식들이었죠. 한 프랑스 언론은 한국을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자신들의 기술자를 가장 존중할 줄 아는 나라.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저는 씁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소식은 박서윤 박사를 포함한 한국인 과학자들이 전원 석방되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들의 석방은 어떤 협상의 결과도 아니었습니다. 추악한 민낯이 드러난 미국 정부가 더 이상의 망신을 피하기 위해 서둘러 내린 무조건적인 항복 선언이었죠.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워싱턴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몇 주가 흘렀어요. 저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시골 마을로 숨어들었습니다. 비싼 정장 대신 낡은 작업복을 입고 복잡한 보고서 대신 오래된 책들을 읽으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죠.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작은 식당에 저녁을 먹으러 들렀다가 낡은 텔레비전 화면에 시선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수많은 인파와 기자들. 그리고 마침내 입국장의 모습을 드러내는 박서윤 박사의 모습이었어요. 방송사는 그녀의 귀국을 생중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몇 주 전보다 수척해 보였지만 그 눈빛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단단하고 맑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인파 속에서 작은 여자아이가 울면서 달려나오더군요. 박 박사의 어린 딸이었어요. 아이는 엄마를 보자마자 와락 품에 안겼습니다. 박 박사는 아무 말 없이 아이를 끌어안고 한참 동안이나 등을 토닥여 주었죠. 카메라는 모녀의 모습을 숨죽인 채 비추고 있었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 그래, 우리 딸, 엄마도 너무 보고 싶었어. 아이의 작은 손이 엄마의 목에 걸린 낡은 은색 로켓 펜던트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깨닫게 했던 바로 그 펜던트였어요. 아이는 고개를 들어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이거 안 잃어버릴 거지? 그 질문에 박 박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모든 것을 이겨낸 사람만이 흘릴 수 있는 깊고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더 힘껏 끌어안으며 속삭였어요. 그럼 이제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엄마가 꼭 지킬게. 저는 그 모습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어요. 주식시장의 붕괴도 정치인들의 몰락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저 장면, 엄마와 딸이 제외하는 저 지극히 평범하고 작은 순간이야말로 이 길고 긴 싸움의 진짜 승리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빼앗으려 했던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기술이 아니라 저런 소중한 순간들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죠. 식당을 나와 걷는 밤길은 유난히 어두웠지만 하늘의 별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살던 화려한 세상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그곳에는 제가 찾던 답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졌습니다. 제 손으로 제 세상을 무너뜨렸고 그 과정에서 모든 것을 잃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진짜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힘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오는지, 진정한 존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그들은 기술을 지킨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동료를, 그리고 한 인간의 마음을 지켜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아마 평생 동안 그날 텔레비전에서 봤던 작은 로켓 펜던트의 은색 빛을 잊지 못할 겁니다. 폐허 속에서도 끝내 쓰러지지 않았던, 작지만 가장 위대했던 그 빛을 말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한 남자의 오만한 계획과 한 국가의 통쾌한 역전 끝? 아니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누가 이기고 졌는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공 제이콥 밀러는 단지 한 명의 냉혹한 전략가가 아닙니다. 그는 돈과 힘으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과거 시스템의 상징이었습니다. 박서윤 박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뛰어난 천재 과학자가 아니라 그 어떤 첨단 기술보다 소중한 인간의 존엄성 그 자체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세상의 힘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에 대한 강력한 증언일지도 모릅니다. 상대를 힘으로 굴복시키려는 통제의 시대가 저물고 마음을 얻어 상대를 스스로 움직이게 만드는 존중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선언 말입니다. 자신들을 해고한 공장 앞에서 우리 선생님을 돌려달라고 눈물로 외치던 미국인 노동자들의 모습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한 나라의 진정한 힘은 빼앗을 수 있는 기술이 아닌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똑똑히 보셨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를 넘어 진정한 국격은 기술의 높이가 아닌 그 기술을 만든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깊이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생생한 기록입니다. 제이콥 밀러가 마지막에 깨달았던 사람의 마음을 지키는 힘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정한 강대국의 조건에 대해 댓글로 자유롭게 이야기해주세요.